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뭐 도서관에서 재료화구법 관련한 책을 보면 실시 설계라든지 무슨 건축공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딱딱하게만 돼 있는 서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됐거나 그런 사례가 더 많이 있고, 마치 공사하는 사람들이 보는 책처럼. 그래서 이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여러분들 건물 짓는 것은 학생 때부터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관심만 가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도 이웃이라든지 뭐 아는 사람들 통해서 하다못해 가게 간판을 단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일을 직접 해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거 졸업한 다음에 내가 취직해가지고 남의 밑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일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에 대한 관심, 구법에 대한 관심, 그런 거 일찌감치 생각할수록 남보다 먼저 커리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일단 오늘 공유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바닥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은 벽에 대해서 볼 거예요. 벽을 뭐 구분할 때 구조적인 하중을 버티냐 안 버티냐에 따라서 내력벽, 비내력벽 얘기하고, 그리고 뭐 건물이 이렇게 횡력, 좌우로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그 버티는 벽을 전단벽이라고 그러죠. 주로 지진 같은 거 날 때 필요한 벽이에요. 그런 지진의 횡력 같은 거 저항하기 위해서. 반면에 커튼홀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역할을 전혀 안 하는, 말 그대로 커튼 같은 그런 얄팍한 유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벽체죠. 그리고 외벽, 내벽, 옹벽. 옹벽은 이제 땅에 묻혀가지고 토합 같은 거를 버티는 그런 벽이고, 외벽, 내벽은 여러분들 다 알 것 같고요. 기능에 따라서는 방음벽, 방화벽, 내화벽. 방화랑 내화의 차이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방화면은 완전 불을 구조적으로 버티는 거고요. 완전 방지를 하는 그런 벽이고, 내화벽은 어느 정도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방화벽보단 약하겠죠. 그래서 그 시간 단위로 몇 시간 정도 버티냐 이런 식으로 내화 어떤 성능을 지정을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주로 벽체 같은 경우는 재료라든지 아니면 벽의 두께 같은 게 변화하게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실외 마감재부터 볼 텐데, 이미 다 우리가 배웠지만 구법으로 배웠던 거죠. 조족조로서 석재를 봤는데 이제는 마감재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것을 볼 텐데요.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제가 좀 더 자료를 많이 모으고 더 확실하게 파악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 석회석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시멘트 공장도 많고 그 매장량이 상당하다고 그러죠, 석회석이. 근데 전통 건축물에 보면은 석회석으로 조족조 작업한 게 거의 없어요. 석회 작업을 했다 그러면 마감재로 빻아가지고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유는 노천광, 그냥 그 지상 위로 돌출된 그런 석재는 대부분 화강석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화강석을 그 건축물에 사용했고, 화강석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석회석에 비해서 가공하기 굉장히 어렵죠. 아마도 건축물에 사용되는 돌 중에 가장 가공이 어려운, 그만큼 굉장히 견고한 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족조 구법에 많이 화강석을 사용하기가 힘들었어요. 가공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근데 석회석은 가공하기가 편한데, 대신에 땅 속에 있어가지고 캐내기가, 채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건축물에 사용하기가 안 좋았고요. 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석재 자원, 광물 자원에 대한 지질 정보가 아직 그렇게 잘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기로는 뭐
일본 사람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 짧은 기간 있으면서 파악했던 지질지도보다 또 지금 현재 정보가 부족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보는 아직. 일단 마감재를 석재로 볼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은 내구성 강도 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대리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려하고 예쁘장하지만 외장재로 사용하기에는 잘 버티지 못하고 변색이 많이 돼요. 강도도 약하고. 그래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불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볼 때는 이제 석재에 있어서 흡수율, 물을 얼마나 흡수하는가, 그리고 압축 강도 두 가지 정도는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흡수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화강석이 가장 적고요. 그만큼 외장재로 적합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가공하기가 어렵고. 근데 그 다음에 좋은 건 사암, 그 다음은 대리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무암, 안산암이라고 불리우는 거, 제주도에 있는 돌이요. 그래서 뭐 요즘 여러분들 뭐 현무암으로 마감된 건물들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진한 회색이기도 하고 표면도 거칠고 해서 멋있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흡수율이 굉장히 안 좋고 견고하지 않은 재료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걔가 마감재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 흡수율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뒤로 방수막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뭐 레인스크린 하면서 단면 같은 거 다 배웠는데 그런 작업을 다른 막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재료가 마감재가 됐을 때는. 압축 강도는 그 반대 순으로 지금 돼 있죠. 화강석이 제일 크고, 그리고 대리석, 사암, 대리석, 유기질 대리석, 현무암 이런 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현무암이 역시나 제일 약한 재료예요. 마감재로 어떤 면에서는 부적합하니까 만약에 디자인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잘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같은 게 부딪히지 않을 만한 높이에 설치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나눠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혀 이런 데 관심이 없었다 그러면은 간략하게 사진으로 보여줄 때 왼편에 보이는 저런 그 얼룩덜룩한 까만색하고 진한 회색, 하얀색이 교차해서 나타나는 점으로서 교차해서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는 화강암이고 현무암 같은 경우는 이 현무암 지금 이 사진이 그렇게 현무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지 않은데 구멍도 송송 뚫렸죠. 현무암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 보면 사암은 모래가 퇴적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돌인데 색깔이 베이지색이고 되게 화사하고 표면은 광택이 별로 없지만 이제 따뜻해 보이고 예뻐요. 대신에 화강암만큼 견고하진 않죠. 그리고 흡수율도 좀 어느 정도 있고 하지만 현무암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흡수율도 낮다. 현무암에 비해선. 그리고 석회석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예쁘고 미려하지만 강도도 좀 낮고 그리고 흡수율도 좀 있어요. 그래서 외장재료는 별로 부적합하고 그리고 대리석 비슷한 계열이고요. 지금 대리석을 제가 설명했어요. 석회석도 비슷한 계열이고요. 그 편암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얇게 저절로 펴지는 돌이에요. 이렇게 쪼개면은 얇은 판상 형태로 쪼개지는 돌을 편암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왼편이 지금 화강암으로 마감되어 있는 건물 외장이에요. 지금 보는 사례 같은 경우는 되게 거칠게 지금 돌을 쪼개가지고 거친 형태 그대로 마감재를 사용했고 한국에서 주로 건물에 나타날 때는 뭐 잘 연마해가지고 광택이 나는 상태에서 마감재를 사용한 경우도 많죠. 건물에 보면. 오른편은 이제 현무암이고 얼핏 보면은 비슷한데 입자가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공곡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밀도가 그렇게 높아서 강도가 세진 않은 돌이에요. 가볍기도 하고. 왼편이 사암, 모래 퇴적층이 만든 돌이라서 빛깔이 저러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뭐 지중해 그런 유럽 같은데 그 건조한 기후에
지형하고도 비슷하고 거기에 사암이 또 많이 나와서 건축물 외장재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주변 경관하고 지중해에서는 특히 주변 경관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마감 재질이 이제 건물의 느낌이 굉장히 좋죠. 근데 한국에서는 저런 사암으로 마감되어 있는 건물을 보긴 굉장히 힘들고요. 수입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공기 오염도가 되게 높다 보니까 저 표면이 거칠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스테인이 생기거든요. 장마철 지나고 그러면은 빗물 흐르면서 그 자국이 맺히는데 그거를 청소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비싼 사암을 썼다가 몇 년 지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테인이 생기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잘 해줘야 돼요. 만약 저런 걸 쓰고 싶었고 쓴다 그러면. 오른편은 이제 좀 비슷해 보이지만 이거는 석회석 계열이고 그리고 왼편은 대리석인데 대리석은 이제 영어로 마블이라고 그러죠. 마블이란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의 구슬 마블하고 같은 건가? 근데 굉장히 마치 이걸 잘 연마를 하면 유리처럼 광택도 있고 그 정도가 이제 대리석이잖아요. 때론 깨지기도 하고 그만큼 굉장히 광택 있고 무늬도 되게 예쁘고 하지만 견고하진 않죠. 그리고 흡습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외장재로 특이하게 썼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사용한 경우인데 지금 굉장히 얇게 켜가지고 돌을 대리석이 약간 그 유리 결정체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조명을 켰을 때 빛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그 효과를 일부러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저 경우는 조족조라기보다는 거의 커튼월에 가깝게 지금 대리석을 마감재로 쓴 거죠. 그리고 디자이너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 석재 마감에서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저걸 일종의 커튼월이고 반투과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렇게 의도적으로 사용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으로 사용한 경우죠. 오른편에 보이는 것 역시 굉장히 창의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벽마감까지 했으니까 보통은 이 편암 같은 경우는 지붕에 사용을 하거든요. 얇게 돼가지고 기와 비슷하게 해서 쓰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쓰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 구법을 그대로 그 마감 어떤 공법을 그대로 벽에도 사용을 해서 벽에 지금 편암으로 마감을 한 경우예요. 그 지붕재랑 같은 방식으로 지금 벽까지 마감 처리를 했죠. 이 돌을 어떻게 잘라내냐에 따라서 표면의 어떤 그 느낌이 다른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채석장에서, 톱질로 이제 기본적인 마감이 돼요. 그래서 톱이 이렇게 지나간 어떤 그 흔적 같은 게 표면에 보이죠. 톱질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이제 흙두기 같은 경우는 망치 정으로 해서, 쪼개듯이 덩어리를 떼가지고 굉장히 거칠게 덩어리가 탁탁 떨어져 나가면서 표면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파상용으로 이런 식으로 조각이 덩어리째 떨어져 나간 그 표면이 보여요. 정다듬은 그거보다 약간 곱죠. 하지만 뭐 정말 미려하게 고운 게 아니라 정으로 쪼아가지고 거칠게 표면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거칠게 마감이 되는 게 정다듬입니다. 도드락 다듬은 그거보다 약간 더 곱게. 사진을 볼게요. 지금 왼편에 보는 것처럼 톱으로 해갖고 석재를 얇게 켜고 있죠. 그러면 얘가 톱이 왼쪽 오른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켜기 때문에 일단 평평하긴 하지만 여기 톱이 지나간 자리에는 표면에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그런 어떤 표면을 살려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요거는 도드락 망치. 굉장히 여기 망치 표면에 더 작은 어떤 날들이 있어가지고 표면에 이 깨지는 정도가 되게 작게 깨지게 만드는 거고 요거 두 번째 보이는 게 잔다듬 망치고요. 이게 흙두기 쇠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크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파상용으로 마감이 되는 거죠. 큰 덩어리들이 이렇게 쭉쭉 떨어져서 나가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돌을 쪼갤 때 사용하는 정이고 저걸로 표면을 쪼아내가지고 다듬는 데 사용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톱질 마감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톱이 지나간 그런 자리가 보이게 어느 정도 텍스처가 보이는 것이고 가장 그 거칠게 파상용으로
쪼개가지고 떨어져 나간 그 마감인 게 지금 흙두기, 그리고 요게 이제 정다듬, 그리고 정다듬보다도 더 이 작은 망치, 작게 쪼개진 그 표면으로 두들긴 그 마감이 이 도드락 망치로 두들긴 도드락 다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고궁 같은데 특히 가서 화강암으로 마감이 돼 있는 뭐 석축이라든지 그런 거 볼 텐데, 이 마감이 뭐로 돼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서양 건축으로 가게 되면은 그 르네상스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입면이 주죽조로 돼 있는데, 저층부로 갈수록 성곽처럼 굉장히 거칠고 커다란 돌들이 있고, 위로 갈수록 돌의 크기도 작아지고 마감이 덜 거칠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층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서양의 르네상스 입면 같은 경우는 흙두기로 큰 돌들이 거칠게 마감이 돼 있어요. 마치 성곽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위로 갈수록 뭐 정다듬, 도드락다듬으로 해서 돌의 크기도 작아지고 표면도 점점 고와지는 그런 마감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날망치 가지고 더 다듬었다면 그건 잔다듬이고, 뭐 나중에 그 고압으로 모래 같은 거를 분사를 해서 기계적으로, 그래서 마감을 한 고운다듬도 있고, 아예 그 물을 뿜어내면서 연마를 한 물갈기, 그리고 아예 토치를 가지고서 표면을 마감을 하는 거, 저기 부어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주로 화강석에다 이 작업을 하게 되고요. 화강석 안에 그 유리 그 입자가 있기 때문에, 유리 성분에 해당되는 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규석인가요? 그게 녹아버리고 그러면서 색이 좀 더 진해지고요. 그리고 일부 결정체들은 또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표면이 약간 더 거칠어지죠. 약간 탁해지지만 색깔은 좀 더 어두워지고 그런 어떤 마감 작업이 있어요. 그럼 잔다듬을 안 하고 왜 그럼 번호 마감을 하냐? 속도는 좀 더 빠르기 때문에 번호 마감이.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왼편에 상단에 보이면 잔다듬, 이게 손으로 작업한 경우고, 그리고 위에서 오른편 보면은 샌드블래스팅, 고압으로 모래 입자를 분사를 해가지고 만든 아주 곱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샌드블래스팅이고, 왼편 아래는 우리나라 건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화강암, 물갈기한 거, 그래서 광택까지 나죠. 그리고 오른편 같은 경우 저런 화강암을 바닥재로서는 실내 쪽으로 갔을 때 저렇게 매끈매끈하면 비가 왔을 때 미끄러지니까 버너 마감을 해서 약간 거칠게 해서 쓸 수도 있고, 근데 벽에 쓸 때는 버너 마감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내 벽체에만 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버너 마감 지금 토치로 왼편 위에 사진 보면은 토치로 이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녹이고 있죠. 표면을. 그럼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가루 같은 게 발생을 하고 색깔이 좀 더 진해져요. 유리 성분이 녹아내리면서. 그 물갈기는 지금 약간 물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기계로 다이아몬드 연삭을 해서 이렇게 표면을 다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광택이 나는 그런 아주 매끈한 표면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계가 바로 샌드블래스팅 하는 기계인데, 여기 그 위에다가 석판을 놓고 이걸 싹 통과시키면은 이 통 안에서 고압으로 분사가 돼가지고 표면을 거칠게 다듬어요. 근데 얇은 모래다 보니까 그게 그냥 무광의 평평한 표면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유리도 마찬가지로 샌드블라스팅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간유리, 뿌옇게 보이는 유리들 옛날에는 샌드블라스팅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왜 샌드블라스팅을 많이 안 하냐면은 그 뿌옇게 필름지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붙였을 때 효과가 어떤 면에서는 가격은 훨씬 더 싸고 샌드블라스팅 한 것보다도 더 좋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샌드블라스팅 많이 안 해요, 유리에다가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판석을 벽에다 붙여야 되겠죠. 이건 마감재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건물을 지을 때 누가 커다란 돌 가지고 조적을 하겠어요. 그건 고대에나 하던 일이고, 지금은 주로 RC 구조물로 골조를 잡고,
그리고 마감을 할 때만 그 판석을 벽에다가 걸 텐데 그걸 어떻게 고정을 하냐에 대한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배울 거고요. 일단 촉이란 말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림으로 설명할 거예요. 뒷장에서. 자,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벽에 보면은 이 RC 벽이에요. 콘크리트 벽체가 이렇게 있고 거기다 앵글을 붙여서 앵글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어떤 판재 같은 걸 대요. 그리고 거기 촉이 있어요. 촉. 그리고 이 촉을 돌에다가 싹 끼워 넣어가지고 돌을 고정시키는 건데 그러려면 돌에 미리 촉이 들어갈 구멍을 파줘야 되겠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 판석을 이렇게 붙일 텐데 그 골조 자체가 평활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평활도를 마감재에서 맞춰줘야 되는 거죠. 어떤 그 석재는 더 앞으로 좀 나와줘야 되고 어떤 건 뒤로 좀 가줘야 돼요. 왜냐면 뒤에 골조가 울퉁불퉁하니까. 그래야지 겉이 표면이 일정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변이를 수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약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아니면 좌우로 갔다. 그런 걸 변이를 수용을 하기 위해서 이 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게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도록 축방향으로 이렇게 슬릿 형태로 뚫려 있어요. 그럼 얘 덕분에 이 앵글에서 이 판재가 조금 더 앞으로 고정이 될 수도 있고 약간 뒤로 고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엘이 이렇게 만약에 봉 형태로 돼 있다. 그럼 석판에다 구멍을 뚫을 때 동그란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저렇게 슬릿 형태로 기다란 그냥 틈새를 만들어줘요. 석판을 꽂을 때 약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도해를 안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변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앵글이라든지 이런 거 잡아주는 철물의 형태는 여러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지금 보면은 이 앵글조차도 슬릿을 갖고 있고 여기에 위에 고정하는 그 철물조차도 슬릿을 갖고 있어서 위아래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변이를 수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석조 마감재를 고정을 하는 거예요. 건물에다가. 지금 보면은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건데 이건 뭐 제품별로 되게 다양해요. 지금 보는 경우는 이게 촉이 여기 앵글 하나에 2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2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쪽 한쪽엔 또 이렇게 슬릿이 뚫려 있고 그래서 뭐 이 석판이 있다 그러면은 이 경우 왼쪽 잡고 오른쪽 잡고 또 위에서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잡는 식으로 동시에 잡아주는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에폭시 수지까지 충전을 해서 그 구멍에다가 완전히 뭐 딱딱하게 고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경우는 그런 공법을 사용을 하는 거죠. 대신에 변이 수용은 좌우로 이렇게 슬릿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장마다 어떤 석재를 쓰냐 그리고 어떤 앵글을 써서 어떤 식으로 변이를 수용하냐는 공사에 따라서 매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런 이치로 이 철물을 사용을 하고 어떤 유형의 공법이 있다. 이치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약 감리를 하거나 CC 설계를 하게 된다면은 이것에 대한 제안도 할 수 있고 현장에서 문제를 푸는데 뭔가 자기 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촉을 뭐 꺽쇠 형태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이제 봉 형태로 돼 있는 건 봤는데 이게 판 형태로 꺽쇠 형태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촉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앞에서 봤을 때 이 석재를 잡는 철물이 보이지 않게 사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치 조적조 건물처럼 보이겠다는 얘기죠. 의도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정면에 구멍을 내가지고 마치 간판 고정시키듯이 그렇게 뭐 나무 간판 고정시키듯이 그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정면 타공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천장에다가 돌판을 매달아야 된다. 무슨 필로티 주차장 같은데 외장 마감재가 천장을 따라서 그대로 수평으로 가게 되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랬을 때는 그걸 이제 잡아야 되겠죠. 경량철골로 천장재를 잡듯이. 그리고 여지껏 보여주는 철물을 잡는다는 건 다 건식이란 얘기예요. 뭐 습기로 해서 시멘트를 사용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철물로 해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잡는 거죠. 조립식식으로. 잡는 건데 습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시멘트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사춤을 해가지고 잡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멘트를 사용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빗물이 스며들어가면서 나중에 거기에 시멘트가 녹아 나오면서 백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 건식으로 뭐 촉을 사용을 하고 그렇게 잡게 된다 그러면은 오픈 조인트로 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뒤에 부채벽이랑 마감재 사이에 공기층이 환기가 돼서 그 안에서 뭐 결로가 덜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습관적으로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그 조그만 틈을 시멘트나 실리콘으로 메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 오염이 많이 발생하고 스테인이 많이 발생하고 굉장히 나중에 더러워져요. 지저분해져요. 심지어 만약 시멘트로 이렇게 습식으로 막았다 그러면은 백화 현상까지 발생하고 오히려 표면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레인 스크린 방식으로 철물로 고정하고 오픈 조인트로 틈새를 메우지 않고 뒤로 들어온 물은 안쪽에다가 빌딩 페이퍼를 대해서 안쪽에서 물을 막아주는 식으로 처리하는 게 제일 세련된 방식이고 그게 전 세계적인 방식으로 봤을 때 대부분 그렇게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장에서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집을 피워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뒤에 뭐가 대신 들어가 줘야 된다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 논리에 맞서려면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꺽쇠촉인데 요런 식으로 꺽쇠촉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구멍을 뽕뽕 뚫는 게 아니라 돌에다가 아예 이렇게 그 홈을 파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경우는 뭐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변이가 굉장히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뒤에서 앵글로 이렇게 잡았고요. 이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렇게 안 하고 그 봉 형태로 잡는 촉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돌판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볼트를 아예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예 마개까지 이렇게 한 거죠. 요거 같은 건물은 오히려 그 오스트리아 같은데 그 19세기 말에 건물들 장식했을 때 보면 석재를 이런 식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별로 이거 사용 많이 안 하고요. 오히려 옛날에 이걸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하나 본 경우는 그 남산 도서관에 꽤 오래 지어진 건물이죠. 그 1층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양편에 섭로감 같은 걸로 이렇게 그 마감을 했던데 거기를 잡을 때 요걸로 잡았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근데 왜 그러면 요즘에 안 쓰는데 그런 거를 그 당시엔 썼냐? 오히려 지금 재료와 구법 강의 제가 말씀드렸고 몇 가지 사례 이미 봤지만 초기에 보다 다양한 구법을 시도를 해요, 건축가들이.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시공자 입장에서는 편한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폭을 굉장히 좁혀놔요, 시공자들이. 건축가가 모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지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 중에서 고르다 보면 뭐 돈의 이유도 있겠죠. 그냥 맨날 쓰는 것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오히려 초기에 굉장히 많은 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석판이 이렇게 뭐 필로티 천장 같은 경우 그대로 마감재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만약에 그 필로티 외부에 갔는데 천장이 있는데 거기에 돌이 매달려 있는 천장 보기 굉장히 드물고 오히려 항상 쓰는 그런 뭐 플라스틱 계열의 판재 같은 걸 써가지고 정말 안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들 뭐 지하 주차장 같은데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1층 필로티 돼 있는 주차장 갖고 한번 천장을 보세요. 주로 뭐 알루미늄 그 스팬드럴이라고 마루널처럼 좁게 나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거의 정사각형처럼 돼가지고 플라스틱 형태로 돼 있거나 뭐 그런 걸 주로 써요. 하지만 그 정도 높이가 아니라 굉장히 큰 높이로 돼 있어서 그리고 이 석재 같은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은 외벽에 있는 석재를 이렇게 수평으로 매달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것만을 위한 여러 가지 그 고정 방식을 도안을 해내야 될 거예요. 그냥 경량철골식으로 해서 잡아서 매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경우는 거의 구치에 찰싹
붙이다시피 하기 때문에 요런 식의 어떤 방법을 지금 고안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뭐 요번 주에 학교를 가게 된다 그러면은 홍문관 그 게이트 밑에 지나갈 때 한번 하늘을 쳐다보세요. 거기 마감 뭐로 돼 있나? 외부이고 벽은 주로 이제 석재로 마감을 했는데 그 외부로 노출된 그 수평한 면은 뭐로 마감했을까 한번 보세요. 저도 지금 기억 날락말락 하는데 아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플라스틱 정사각형 그걸로 했을 거예요. 그 정도 높이에 그 정도 규모로 노출이 돼 있는 외부면은 석재로 마감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외벽하고 동일하게. 하지만은 어떤 시공상의 이유로 시공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아무데나 붙는 그런 일반적인 마감재를 썼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저도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당장 뭐 사진 들여다볼 수도 있겠지만. 자, 그리고 지금 오른편 사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었고 여러분들이 지하 주차장 진입하는 램프 같은데 벽 마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마감재랑 똑같이 마감이 되어 있는 지하 주차장 램프 이렇게 경사로 양편에 그런 그 벽 마감이 되어 있는데 걔는 그런 돌은 뭐로 고정했을까 생각해 보면 얘가 옹벽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습식으로 시멘트로 잡아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냥 옹벽이란 것 자체가 습기를 머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습식으로 마감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건식으로 해봤자 뒤에 철물이 녹슬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른쪽 식으로 해서 뒤에다가 시멘트를 붙임으로 넣고 그리고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보강금 같은 건 넣은 다음에 접착을 해가지고 석판을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뭐 건식 마감이랑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나중에 뭐 몇 년 지난 다음 보면은 백화 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자연석재 마감재를 봤는데 그거 말고도 테라코타 이렇게 구워서 만든 판넬도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테라코타라든지 뭐 도기질이라 그러니까 타일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훨씬 더 큰 크기고요. 그리고 구웠다 그래가지고 예스러운 그런 형상을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기계적으로 아주 반듯한 형상이에요. 테라코타 판넬은 건물에서 쓰는 거. 그거랑 비슷한 게 또 시멘트 보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로 시멘트인데 뭐 섬유질로 보강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한때는 이게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고 그 마감 느낌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스테인 때문에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테라코타 판넬을 더 많이 쓰고요. 이게 더 고급 마감재예요. 그림을 보면 이게 테라코타 판넬이에요.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여중 건물을 재작년인가 외부 벽에 마감을 새로 하면서 이 테라코타 판넬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Z3동인지 뭐 그런 것 같은데 미대가 잠깐 썼던 건물인데 미대 그 공사하느라고 이런 식의 어떤 주황빛 또는 그 마감재를 볼 수가 있는데 얘가 테라코타예요. 구운 거고 흙 때문에 물론 안료도 넣겠지만 저런 색깔도 나와요. 그리고 기계적이라 그랬는데 쟤를 굉장히 가마에서 기계로 압출로 찍어내가지고 구웠기 때문에 굉장히 반듯한 형태고요. 저걸 잡는 어떤 시스템도 철물도 굉장히 기계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틈새라든지 형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어떤 기계적인 어떤 느낌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색깔 같은 경우는 보다 좀 다양하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 지금 난간에 보면 얇은 그 주황색도 있잖아요. 이것도 테라코타 타일이에요. 바하 형태로 나와 있는. 근데 그런 식으로 비슷한 어떤 압출 성형을 해가지고 나온 게 지금 시멘트 보드인데 이 경우는 지금 완전 판재로 나오는 경우고요. 이건 좀 디자인이 잘 돼 있는 요즘 어떤 제품을 제가 사례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 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섬유질로 보강을 하고 얇은 판재로 나오고 색깔도 여러 개로 조절이 가능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겉에 구멍을 내가지고 잡는 식으로 내벽에다 고정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붕 마감도 하고 벽 마감도 동일한 소재로 했고 얘가 굉장히 얇고 튼튼하다 보니까 이렇게 루버식으로 해서
창 앞에 루버식으로도 사용을 했어요. 벽 마감인 동시에. 그리고 이게 확실하게 지금 틈이 벌어져 있어서 얘는 레인 스크린이고 완전 오픈 조인트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방수막은, 방수층은 뒤에 따로 있다라는 걸 어두운 색채로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압출 시멘트 판넬이라고, 이게 아까 제가 안 좋다고 얘기했네요. 제가 헷갈렸네요. 그러니까 압출로, 그러니까 테라코타 판넬이랑 되게 비슷한 단면을 갖고 있어요. 압출 시멘트 판넬은. 지금 좀 전에 제가 헷갈렸던 건 시멘트 보드고, 이 베이스 판넬이라고 불리우던 제품인데 요즘도 나와요. 근데 한때는 얘가 유행을 했고, 근데 오염도 잘 되고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또 안 쓰는 거고, 시멘트 보드랑 되게 비슷한 애가 있어요. 외벽에다 쓸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마그네슘 보드인데, 방수 성능이 있고, 그리고 훨씬 더 견고해요. 시멘트 보드만큼. 석고 보드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요. 그래서 먼저 이 압출 시멘트 판넬인데, 단면이 이렇게 생겼고, 테라코타 판넬도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압출해서 짜내듯이 해가지고 나온 판재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색깔도 좀 다양하죠. 근데 이거를 모니터가 여러분들 크다면 확대해서 보면은 이 표면이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약간 싼티가 나요.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외장재로 쓰이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멋있게 쓰는 데는. 오른편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네슘 보드인데 이것 역시 시멘트 같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고 그렇게 견고하진 않아요. 특히 모서리 같은 부분. 그래서 이 경우는 시공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리고 높은 데다 쓰면서 나름대로 좀 견고하게 쓴 것 같은데 그렇게 흔하게 이런 식으로 외장재로 쓰지는 않습니다. 주로 안 보이는데 주차장 벽이라든지 주차장 반외기 실내 천장 같은 반외기 천장, 필로티 천장 같은데 쓸 수는 있는 정도예요. 자, 그거 말고 석재로 마감을 하는데 가끔씩 등장하는 게 이제 개비온이라고 있어요. 개비온은 원래 건축용 마감재로 쓰인 건 아니고 토목공사 할 때 쓰던 거예요.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암석을 이렇게 부수기도 하고 그러면서 딜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철망을 하나 만든 다음에 네모난 형태로 거기다가 현장에서 나오는 그 돌들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석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옹벽이 있어야 되는 곳에 얘를 쓴다든지 경사로 이렇게 계단형으로 해서 뒤에 있는 흙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현장에 있는 커다란 돌들을 모아가지고 더 큰 단위의 블럭을 형성을 하는 이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쓰임새가 좋죠. 근데 이런 어떤 개비온의 느낌을 아예 건축재로 사용한 경우가 있고, 해외 쪽엔 드문이 아마 그걸 최초로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여러 건축가들이 개비온을 건축 마감재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개비온을 건축 마감재로 사용한 경우인데 이렇게 돌들 사이에 틈새가 있다는 얘기는 얘는 어느 정도 채광성을 갖춘 통풍성도 갖춘 그런 루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얘가 빗물을 막거나 단열 역할을 하거나 이건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석재이기 때문에 석재만큼의 어떤 견고함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와인 양조장인가 그런데 헤르 쪽엔 드문 설계한 뒤에 커튼홀 유리가 따로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엔. 근데 그 유리 앞에 저런 개비온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내에서 보면은 약간 루버 같이 해서 뒤에 자연광이 이렇게 들어오는 어느 정도 자연 채광이 되는 그런 은은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됐어요. 개비온을 만드는 어떤 방식은 이런 식으로 철망 상자가 있어서 여기다가 현장에서 돌을 잔뜩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조적 부재를 만드는 이치예요. 개비온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만한 마감재는 벽돌이죠. 벽돌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봤는데 벽돌 사이즈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90, 190, 57 강도도 굉장히 다양하다. 근데 벽돌을 잘 만드는 만약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스탠다드 사이즈만이 아니라 여러 그 코너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이형도 많이 만들어내요. 재료라든지 제작 방식에 따라서 이게 점토벽돌이냐 점벽돌이냐 뭐 황토벽돌이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나뉘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거를 이제 점토벽돌이라 그러거든요. 흔하게 이제 건물 지을 때 보는 거. 근데 습기에 반응하는 게 뭐 점토벽돌이라든지 시멘트 벽돌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점토 같은 경우는 습기를 머금으면 팽창을 하지만 시멘트로 해서 말린 시멘트 벽돌 같은 경우는 수축을 한다. 뭐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벽체를 만들 때. 그리고 뭐 습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 예를 들면 뭐 황토벽돌 같은 경우는 그냥 햇빛에 말린 정도이기 때문에 비가 닿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마를 길게 빼가지고 습기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등등의 그 마감재로서 고려를 해줘야 돼요. 벽돌 사용을 할 때. 일단 점토벽돌부터 보면은 가장 일반적인 벽돌이고요. 색깔 안료의 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을 띄울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건 맨편에 있는 사진은 영국의 어떤 증축한 건물인데 오른편에 있는 건물이 오른편에 이렇게 있는 건물이 옛날 건물이고 거기에 붙여가지고 왼쪽에 건물을 이제 증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증축한 건물에 또 어두운 벽돌도 사용하고 밝은 벽돌도 사용을 하고 옛날 건물도 일부 처음에 지었을 때 벽체가 있고 나중에 이제 보수하면서 땜빵한 이런 부분도 있고 색깔이 이렇게 제각각 다 다르죠. 근데 그 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약간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제가 아마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텐데 조죽주 할 때 벽돌을 생산할 때 안료를 굉장히 심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빨간색이면 다 균일한 빨간색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벽돌 많이 쓰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이렇게 흙을 파가지고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흙 자체가 색깔이 약간씩 그 덩어리마다 다를 테니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톤이지만 약간씩 이렇게 얼룩덜룩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벽돌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디자인적으로도 좋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건축 자재 쪽으로도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건축 자재를 만드는 우리나라에 이제 공급하거나 그런 회사들을 보면 디자인 감각이 없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축가들은 디자이너인데 마음에 드는 재료가 별로 없죠. 그래서 누군가 조금 더 얄쌍한 창틀을 만들거나 그런 제품을 개발했다 그러면 죄다 그걸 사요. 한국 건축가들은. 여러분 벽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신하게 벽돌 만드는 게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공장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나는 저런 컨셉으로 벽돌을 만들겠다 하면은 그게 또 이제 대박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벽돌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사용을 하던 건데 주로 이제 수원 화성 같은 데 보면 이제 전벽돌 돼 있어서 약간 어두운 회색을 띠고 있는데 얘는 이제 훨씬 더 내구성이 좋아요. 이유는 탄소가 표면에 착색이 돼서 그런 건데 마치 석탄? 석탄 맞나? 그 숯 같은 거, 그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불에다가 나무를 구워버리면은 얘가 탄소가 표면에 착색이 되면서 까맣게 변하잖아요. 나중에 태우면 더 잘 타는 어떤 그 나무가 되는 건데 전벽돌도 마찬가지로 불완전 연소한 거예요. 가마에서. 그러니까 탄소가 표면에 까맣게 맺혀지면서 건축재 마감재로서는 내구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곽 같은 데도 쓸 정도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느낌, 그 광택 나는 진한 회색 느낌이 좋다면 이런 어떤 벽돌을 마감재로 선택할 수도 있죠. 황토벽돌은 햇빛에 건조시켜서 거의 흑벽돌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근데 대신 기계로 찍어냈기 때문에 형태는 더 반듯하고 파벽돌, 고벽돌 그거는 이제 옛날 건물을 철거를 하면서 벽돌을 그대로 재생해서 사용하는 경우인데 파벽돌
고벽돌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인테리어 할 때 멋있다고. 마치 그 중고 청바지가 멋있다라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안료를 많이 써서 우리나라 벽돌들이 다 단색인데 그럼 왜 파벽돌, 고벽돌은 또 조화라고 쓰겠어요? 그만큼 자연스럽게 퇴색되고 색채 변이가 된 거가 멋있다라는 걸 누구든지 이해를 하거든요. 벽돌을 구울 때 애초부터 그렇게 구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굳이 파벽돌, 고벽돌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겠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청고벽돌 굉장히 유행이고 청고벽돌이라 하면은 중국의 건물들을 해치하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벽돌 사이즈가 달라요. 중국 벽돌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유약 벽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벽돌에다가 이렇게 유약을 발라가지고 구운 거기 때문에 광택이 나요. 지금 이거 전벽돌, 요게 지금 뭐지? YG에서 한 건물로 알고 있는데, 상도 받았죠? 이 건물이. 그래서 이게 전벽돌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벽돌 자체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던 거고, 주로 이제 전통 조선시대부터 쓰던 벽돌이다. 이렇게만 건축가들이 생각했는데, 그걸 좀 세련되게 쓴 경우고, 김수근 씨도 전벽돌을 현대적인 건축물에 많이 썼었죠. 제 기억으로는 욕 많이 먹는 김수근의 건물로서 욕을 많이 먹는 용도 때문에 그죠? 사람들 고문하고 그러던 남영동에 있는 그 건물이요. 암기부에 있었었나? 그랬죠? 그 건물 되게 건축적으로 보면은 형태는 굉장히 세련되고 그러는데 공간사 특유의 그런 세련된 형태가 있어요. 역시 정벽돌 마감이에요. 예,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른편에 보이는 전벽돌은 수원 화성에 쓴 전벽돌인데 가서 보면 알겠지만 옛날 조선시대에 쓰던 건데 이게 벽돌이라고 그러기에는 훨씬 굉장히 큰 블럭 사이즈예요. 저 부재 하나하나가. 그리고 왼편은 이제 청고벽돌, 중국의 중고벽돌을 가져와 가지고 재사용한 경우 약간 얼룩덜룩함이 있죠. 색이 바랜 듯한. 뭐 여기서 백화 현상이 발생한들, 스테인이 생긴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더 오래가는 어떤 장점이 있죠. 위장의 느낌이. 그리고 유약벽돌 같은 경우는 오른편 사진 어떤 사례, 반짝반짝한 유리 같은 그런 느낌, 도자기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한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유약벽돌 우리나라에 꽤 집들에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요즘은 생산 거의 안 하더라고요. 건축 소재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유행일 때는 막 생산하고 유행 지나면 또 생산 안 하고 우리나라도 작기 때문에 그게 되게 심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항상 보던 거 말고 유약 여기다 발라가지고 구운 벽돌을 만들 수도 있다. 이걸 알면은 그런 걸 일부러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치장 아무리 마감재로 쓰더라도 벽돌이 구체가 뒤에 따로 있고 이거 자체에 그 자중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구체랑 철물로 해서 연결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 치장벽돌의 자중을 구조적으로 버티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돼요. 보통은 만약에 0.5mm 두께로 벽을 쌓는다 그러면 보통 치장벽돌을 0.5mm로 쌓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길이 방향이 있고 마구리 짧은 방향이 있는데 치장벽돌은 건물 앞에서 보면은 길이 방향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께로 보면 0.5mm 얇은 쪽이 두께가 되는 거잖아요. 0.5mm 두께가 되는데 얘를 쌓을 때 보통 3계층 정도 마다는 그렇게 3계층 높이로 나눠가지고 자중을 이렇게 버티게 해줘요. 그래서 철제 앵글을 밑에다가 대가지고 3계층에 해당되는 외장재를 한꺼번에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거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림으로 볼 거고. 그리고 월타이 이미 우리가 봤는데요. 구체벽이랑 밖에 있는 치장벽돌을 연결해준 철물이죠. 그걸 월타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월타이는 굉장히 간격을 두고서
여러 개로 넣어가지고 잡아줘요. 그러니까 저 앵글로 잡는 거랑 훨씬 더 조밀하게 잡는 거죠.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월타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단열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실내에는 시멘트 블럭을 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외단열재를 붙이고 거기다가 외단열재도 지금 일종의 빌딩 페이퍼 같은 걸로 마감이 돼 있죠. 그래서 내부에 생기는 결로 같은 게 표면을 타고 흐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밖에 치장벽돌을 했고 중공층이 있는데 얘를 구체벽이랑 같이 연결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월타일을 했고 단열재도 잡다 보니까 여기 디스크가 이렇게 중간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단열재도 고정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한꺼번에 하려고 이런 식의 월타일을 사용을 한 거고 그리고 3층마다 앵글을 둬가지고 무게를 분산시킨다 그랬는데 이게 그 앵글이죠. 앵글로 해서 쫙 해서 한 번에 잡아줬어요. 그리고 중공층에서 생기는 결로 습기가 바깥쪽으로 타고 흐를 수 있도록 지금 댐프루프 코스를 이렇게 댔어요. 그리고 거기다 트레이 같은 거를 또 프레싱을 접어가지고 쇠판을 접어서 금속판을 접어서 이 형태를 또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경사가 돼서 밖으로 나가게끔. 그래서 프레싱되고 그 위에다가 뭐 댐프루프 코스를 댄다 그런들 그 두께는 두껍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약간 진한 색의 줄처럼만 보여요. 별 티가 안 나요. 이렇게 해줘도. 근데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다른 그림으로 또 보여준 경우 지금 그 위에 댐프코 홀스하고 그 위에 단열재가 지금 붙어있는 요거같이 어떤 단열재랑 만나는 그러니까 단열재가 경사진 부분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점점 얇아지죠. 그럼 이 트레이 뒤에는 또 단열재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지 단열이 보상이 되겠죠. 이 경우는 지금 한 번에 연결된 앵글을 잡는 게 아니라 되게 특이한 철물로 한 장씩 잡았네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현장마다 이제 다 그 조건이 다를 테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고려를 해준다는 거고요.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열교 현상이 슬라브 쪽에서 생기네요. 슬라브가 여기까지 튀어나와가지고 있느라고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경우는 확실하게 문제 있는 상세인 것 같아요. 열교 현상이 단열재가 여기서 끊기기 때문에 실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제가 5학년에 건축 실무 강의하는데 그때 이제 건물 하자하면서 우리 집 지은 거 보여주면서 제가 아주 이런 이유로 아주 하자가 크게 난 제 건물을 보여줄 텐데 이거 다 외국 지금 드로잉이거든요. 이런 위치, 벽돌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부에 생기는 결론을 어떻게 처리하고 댐프 코스라든지 저런 앵글 같은 거 되는 거 다 외국 사례예요. 우리나라에 벽돌 건물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 지을 때 되게 알려진 시공사가 있어요. 저희 건축사가 소개를 해줘, 한국 건축사가. 그리고 알려줬다 그러면 당연히 잘할 줄 알았고 제가 왜 이런 차용호 상세 같은 거 안 그리냐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렇게 한다, 알아서들 한다 하고 했는데 엄청나게 하자가 생긴 거예요. 이거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하면 하자 당연히 생기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건물에 하자가 많아요. 여러분들 다세대 주택이 산다든지 하면은 그냥 건축가가 아닐 때는 하자가 많이 생기나 보다 하지만 건축가면은 이유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여러분들 건물을 짓거나 감리를 하거나 아니면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이런 걸 꼭 챙겨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걸 모르고 난 평생 안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안 하고 계속 하자 내겠다. 이런 시공업자가 있다 그러면은 싸워야 돼요.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돼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고. 캐버티 트레이. 아까 보여줬던 게 캐버티 트레이예요.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내부에 생기는 습기를 벽돌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쟁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경사진 쟁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캐버티는 중공층을 이야기하는 거고 중공층에 있는 쟁반이다. 그래서 캐버티 트레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댐프 코스가 있기 때문에 캐버티 트레이 위에 그래서 방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기가 줄눈 틈새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위폴을 군데군데 놔가지고 벽돌 틈새로 세로로 뚫린 위폴로 물기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얘가 위폴이라고
이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얘가 바로 위폴이고 밖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잘 티가 안 나죠. 캐버티 트레이에 맺힌 물이 이렇게 타고서 보이는데 이 틈새로 그냥 직접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위폴을 따라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외국 제품이고 한국에서도 이 제품은 없지만 댐프 코스 할 수 있는 방수막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앵글을 대든지 어떻게든 다 만들어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주시면 돼요. 자, 노출 콘크리트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노출 콘크리트 볼 텐데 재물치장이란 말도 쓰고 그냥 노출한다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재물치장은 일반적인 거푸집을 사용을 하고 그 뜯어냈을 때 그 표면을 이제 다듬는 정도로 끝내면 그걸 재물치장이라고 그래요. 노출 콘크리트라고 그냥 노출 마감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거푸집까지 생각을 해서 타다오 안도처럼 굉장히 그 코팅까지 돼 있는 그런 합판을 써서 그리고 그 합판을 재사용은 안 하고 한 번 쓸 때 한 번만 쓰는 거죠. 그래서 표면이 항상 거울처럼 광택이 나게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송판 같이 거친 어떤 나무의 입자가 보이는 그런 판재를 대서 걔를 뜯어내가지고 일부러 거친 입자가 나오게도 할 수 있고 콘크리트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 어떤 거푸집을 쓰냐에 따라서 그 마감 표면이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 딱딱한 시멘트 섞어가지고 실험해도 거의 비슷하게 이런저런 걸 할 수 있어요. 석고에다가 아크릴로 거푸집 역할을 하고 떼내면 아크릴 광택이 그대로 살아나고 거친 걸로 하면 또 거친 걸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왼편 같은 경우는 지금 재물치장, 양쪽 다 재물치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로폼을 지금 사용한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유로폼을 뭐 여러 개 다양한 사이즈를 해서 이런 줄눈을 낸 거죠. 줄눈 효과를 내고 약간 거칠게 된 거는 어느 정도 다듬기만 해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여기다가 따로 뭐를 마감한다, 뭐 벽지를 마감한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부족하고 더 표면을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견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표면을 좀 고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노출 콘크리트. 일부러 그 거푸집의 그 마감 느낌을 그대로 살린 노출 콘크리트 사례고, 요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거 왜 재물치장이라고 약간 좀 더 거칠게 거푸집, 약간 더 거친 형태의 거푸집을 사용한 사례예요. 그래서 재물치장이라고 지금 분류를 했어요. 그 거푸집 마감이 아주 광택이 나을 수도 있고 남흑결이 나을 수도 있고 아주 특이한 경우는 일부러 표면을 그 깎아내가지고 그 안에 골재, 두꺼운 골재를 노출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산성액을 붓거나 아니면은 모래 같은 거를 고압 분사를 해서 일부러 마모를 시키는 거죠, 표면을. 자, 지금 맨편 사진은 그 타다오 완도의 이게 빛의 구경인가 그렇죠? 그래서 타다오 완도는 많이 쓰는 게 광택이 나는 합판을 많이 사용을 해서 콘크리트 자체도 마감면이 굉장히 광택이 나을 정도로 예뻐요. 우리나라에서 타다오 완도 건물 여러분들 뭐 건축 답사하느라고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강원도에 있는 뮤지엄 산 가볼만 하고요. 거기 제임스 뭐지?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설치 작가가 있는데 제임스 터렐 그 설치 작품이 있죠. 제임스 터렐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볼만한 곳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타다워 언더가 설계한 데다가 제임스 터렐 작품이 거기 있기 때문에 정말 가볼 만한 곳이에요. 물론 제주도에도 타다워 언더 작품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어쨌든 가면 타다워 언더 특유의 그 마감, 노출 마감 볼 수 있고 지금 오른편 같은 경우는 송판 마감한 건물들인데 위에 있는 거는 중국 건축가고 요즘 건축가고 아래에 있는 거는 옛날 영국 건축가예요. 그래서 옛날 영국 건축가 같은 경우는 야수파라고 당시에 그 모더니즘 중에 하나인데 계열 중에 하나인데
일부러 거친 어떤 콘크리트 마감을 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송판으로 해서 거칠게 나무의 입자가 나오도록 그런 건축물을 지은 경우고요. 그리고 요거는 위에 있는 거는 그 헤르조겐 드무론 초기작인데 뮤지엄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건 유리고요. 이건 유리에다가 애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텍스처가 나와 있죠. 근데 유리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여기 판넬이 가 있는데 얘는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가 되게 표면이 고운데 그 거푸집에다가 이 마감을 한 다음에 거기 애칭 기법을 사용을 해서 표면을 일부 마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했어요. 콘크리트 표면을. 그래서 유리의 그 애칭하고 콘크리트 마감의 애칭이 같은 기법으로 해서 텍스처가 이렇게 나오게 해서 이 건물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진들, 역사적인 사진들이 이 표면에 마감재로서 나타나도록 하는 경우고, 오른편 같은 경우는 부식시켜가지고 그 콘크리트의 골재가 더 드러나도록 마모시킨 경우예요. 이렇게 다양한 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예 그냥 거푸집을 그 조각처럼 깎아가지고 그런 어떤 조각 같은 효과를 만들 수도 있고, 테라조는 여러분들 바닥재로 많이 쓰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테라조에 들어가는 골재 색깔이라든지 크기 같은 걸 조절을 해서 아예 디자인이 더 부각이 되도록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멘트에 알료도 첨부를 해서 색깔을 아예 바꿀 수도 있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쫄대를 거푸집에다가 대가지고 일부러 그 거칠게 들어갔다 나오게 만든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을 나중에 쳐낸 거예요. 깎아내듯이.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게 지금 마감이 됐죠. 느낌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떤 굉장히 거친 콘크리트 마감을 한 경우가 김인철 씨가 강원도에다가 한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 한번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볼만 하거든요. 강릉 근처에 있어요. 근데 그 박물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 보면은 골재를 콘크리트에다 섞어서 놨는데 그냥 정상적인 사이즈의 골재가 아니라 굉장히 커다란 거친 화강석 같은 거를 같이 콘크리트 안에다가 섞어가지고 벽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지하게 거칠면서 콘크리트의 느낌이 나는 그런 공간을 만든 경우가 있어요. 건물 굉장히 멋있고 가볼만 하고요. 그리고 오른편 같은 경우는 거푸집을 아예 이렇게 조각하듯이 다듬어서 걔를 이제 사용한 경우죠. 그래서 콘크리트가 이런 식의 색깔도 특이하고 완전한 이런 무늬를 가진 경우고요. 이건 테라조인데 우리가 뭐 교실 바닥에서 보는 테라조보다는 색깔도 그렇고 입자의 크기도 그렇고 되게 세련됐죠. 그리고 그 테라조 마감을 바닥만이 아니라 아예 벽에다가 갈아내기를 해서, 이건 마감재가 아니라 아예 그 골조 자체를 갈아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건데, 이거는 지금 치퍼필드 누구냐면은 용산 신용산역 근처에 있는 아모레 퍼시픽 그 본사 설계한 사람이죠. 그 건축가의 또 다른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라조 마감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역시 치퍼필드 작품인데 스페인에 있는 그 집합주택인데, 이 경우는 그 콘크리트에다가 알료를 넣어가지고 굉장히 흙을 섞었나 그래요. 스페인에 있는 흙들. 그래가지고 프리캐스팅해서 굉장히 커다란 블럭을 가져와서 조립해서 마감을 했는데, 이 흙의 정도에 따라서 지금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콘크리트예요. 그리고 까만 알료를 넣으면 이렇게 흑색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블랙 콘크리트는, 까만 알료는 콘크리트는 우리나라에서 보려면은 그 리움 맞죠? 뮤지엄. 그 한남동에 있는 삼성의 뮤지엄, 거기 가보면은 OMA가 한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1층에 가면은 까만 메스가 실내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 블랙 콘크리트로 마감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 오른편은 그냥 저건 노출 콘크리트 아닌가 싶은데, 일반 노출 콘크리트보다는 더 하얀색이거든요. 저건 알바로 시자의 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백색 시멘트, 백색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버시자 건물. 그 파주의 미메시스 출판 사옥을 알바를 시작했고, 그 경우 이제 백색 시멘트 사용을 해서 저렇게 노출 콘크리트 색깔이 보통 노출 콘크리트보다는 더 하얀색에 가까워요. 자, 그리고 이제 목재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 목재 마감할 수 있죠, 벽을. 목재의 경우는 색깔이 진함에 따라서 퇴색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죠. 석재 같은 경우 아니면 노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스테인이 생기면 그게 굉장히 더럽고 별로 안 좋다고 느껴지는 반면에, 근데 물론 야수파처럼 브루탈리스트처럼 거칠게 마감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스테인 같은 거 생겨도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죠. 근데 목재도 마찬가지예요. 텍스처가 있고 이 색깔이 퇴색이 되는데 그게 뭐 세월이 지났다 그래서 퇴색이 됐다 그래서 부자연스러워 보이진 않거든요. 어차피 자연물이기 때문에 목재라는 게. 그리고 목재 마감재를 보면은 옛날부터 쓰던 게 그 너와라고 있어요. 그 너와 지붕, 목재 얇은 목재판을 겹쳐가지고 지붕재로 우리나라에서 썼죠. 그랬을 때 걔를 영어로는 싱글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너와라고 그래요. 그걸 벽체 마감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고기 비늘 마냥 이런 식으로 겉에서 보이고 실제로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겹치도록 해서 서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이게 만약 역방향으로 물이 흐른다 그러면 저 틈새로 물이 다 들어가겠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틈새가 밑으로 있어도 물이 들어가지 않고 서로 이렇게 겹쳐놓은 어떤 그 단면 형상을 갖고 있어요. 얘를 이제 너와라고 그러는 거고요. 벽마감재로도 쓸 수 있고, 대신 이 오른편 그림에다 보다시피 얘는 그 물은 흘려보낼 수 있지만 습기가 들어오는 것은 못 막기 때문에 여기 빌딩 페이퍼가 안쪽에 따로 있죠. 그래서 물이 들어오더라도 방수천이 안쪽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보다 기계적으로 균일한 사이즈로 해가지고 제품화 시킨 게 이제 사이딩이라고 그러죠. 그 우드 사이딩은 이치적으로는 그 틈새가 벌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부에 생기는 공기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수평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수직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지금 이렇게 수평 형태로 가는 경우인데 이게 전형적인 어떤 우드 사이딩이고 텅앤그루브 형식으로 해서 아예 틈새가 벌려져서 이렇게 껴 맞추는 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틈새를 어느 정도 벌려놔서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다가는 빌딩 페이퍼를 따로 대주는 게 정상적이다. 수직으로 하게 되면은 물이 타고 흐르는 데 있어서는 유리하지만 그 틈새로 물이 들어갈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아예 오픈 조인트로 해서 루버식으로 완전 크게 벌려놓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순전히 디자인적인 이유겠죠. 그래서 얘는 일종의 루버 같은 역할만 해주고 일종의 건물 외벽에 텍스처를 만드는 거예요. 지붕조차도 이렇게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 방수는 뒤에서 다른 그 층이 처리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얘는 순전히 마감 역할만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렇게 아예 이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텅앤그루브 형식으로 마루처럼 이어붙일 수도 있지만 그 틈새로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뒤에 빌딩 페이퍼 대줘야 되는 건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합성재 중에 그 고밀도 목재 판넬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요. 굉장히 딱딱한 동시에 견고해요. 그래서 굉장히 반듯한 형상을 만들 수가 있고 색깔을 다양하게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요즘에 나온 제품인데 바로 이런 어떤 사례를 볼 수가 있죠. 이거 위에 보면은 건물 윗부분이 고밀도 합판으로 목재 판넬로 되어 있는 경우예요. 코팅이 돼서 되게 반짝반짝하고 이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레이어를 보면은 이렇게 레진으로 이렇게 마감 코팅이 되어 있는 레이어가 있어서 습기에 굉장히 강해요. 거기까지 이제 목재 마감재, 그리고 이제 금속 마감재 볼 텐데, 금속 마감재가
지금 이전에 설명드렸던 어떤 마감재보다도 내구성이라든지 방수성이 제일 좋아요. 대신 가격은 비싸겠죠? 단면 유형을 보면은 제일 싼 것도 있어요.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경우. 그 금속판의 두께도 되게 얇고, 그래서 단열성은 높지만, 화재도 굉장히 취약하고, 그리고 판넬 자체의 어떤 그 마감 느낌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페인트로 마감하고 그러니까 고급 재료로 사용하기는 없고 주로 창고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어쨌든 얘도 금속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시트판 형태로 많이 쓰죠. 금속 판재로 많이 나오는 거. 자, 이거는 샌드위치 판넬. 그나마 좀 디자인을 고려를 해서 쓴 사례를 지금 보여드리고, 샌드위치 판넬 자체 그 금속판이 저렇게 골을 가지고 있는 제품도 있고 다양한 골의 형태가 나와요. 하지만 어떤 마감의 어떤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재료, 값싼 재료이긴 해요. 보통 금속판은 이런 식으로 뭐 구리판도 나오고 징크도 나오고 칼라강판도 나오고 되게 다양한 금속판이 있고, 얘를 어떻게 서로 연결을 하냐, 이 경우는 지금 세워접기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연결 방식에 따라서 건물 외부의 텍스처가 정해지죠. 자, 이런 식으로 금속판의 종류도 많고 연결되는 방식도 되게 다양해요. 지금 징크 제품으로 나와 있는 그 사례를 보여주는 건데 보통 이렇게 세워접기를 많이 하지만 골강판 형식으로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고요. 이 경우는 겹쳐서 그냥 볼트로 고정시키는 경우고, 이건 거의 샌드위치 판넬과 같은 골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이 경우는 거의 물고기 비늘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죠. 판재 형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예 서로 겹칠 수 있도록 접혀져 있어요. 연결 부위가. 그리고 이렇게 우드 사이딩 비슷한 단면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런 어떤 판넬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더 큰 부재로 나오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볼 만한 것은 여러분들이 단면을 볼 텐데, 지금 뭐 구체가 있고 거기에 외단열을 하고 거기에 주로 합판을 깔고요. 거기에 부직포가 있어요. 부직포는 왜 하냐면은 이 판재를 설치를 할 때 서로 이렇게 슬라이딩 할 수 있도록, 미끄러질 수 있도록. 그냥 합판 위에서 슬라이딩 하다 보면 마찰력이 생기거든요. 부직포가 있고 그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금속재를 대가지고 서로 맞물리게 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방수막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 봤던 목판이라든지 아니면 목재라든지 아니면은 석재 같은 경우는 웨인스크린 역할을 하고 뒤에 빌딩 페이퍼를 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오픈 조인트로 하게 되면은. 근데 금속 마감재는 이것 자체가 방수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틈이 없게 서로 접어가지고 연결되도록 해요. 판재를 보면 앵글형이 있고 박스형도 있고 레인 스크린 역할을 하도록 오픈 조인트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드문 경우지만. 그래서 지금 이거 금속 아까 판접기는 이미 넘어갔고 금속 판넬을 지금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프리패브리케이션이죠. 공장에서 미리 판재를 만든 다음에 뭐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 비슷하게 아예 단열재까지 충진한 그런 도톰한 판넬을 만들 수도 있고, 얘를 현장에서는 그냥 미리 만들어 놓은 틀에다가 꽂아 넣기만 하는 거예요. 주로 하이테크 건축가들이 많이 썼고, 때문에 한국에서는 참 보기가 드물어요. 우리나라에서 샌드위치 판넬은 많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건축가가 의도를 해서 프리팹 유닛으로 해서 금속 판재를 쓴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거는 그래서 서양의 뭐 영국 같은데 하이테크 건축가들이 많은 나라에서 쓴 어떤 그 금속 판재, 외장재의 경우고, 밑에는 좀 특이한 경우에서 넣은 건데 알루미늄 판넬이에요. 알루미늄이 그 세월이 지나면 부식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부식이 되거든요. 완전 녹슬어 내리진 않고 거기에 녹막 같은 게 생겨요. 회색 녹막이 생기는데 느낌이 되게 특이한 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돌 비슷하게 색깔이 변해요. 굉장히 둔탁해지면서 광택을 잃고요.
그래서 오래 세월이 지나면은 돌 같아요. 그래서 만져보면은 놀랍게도 금속인 거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그 금속판 중에서 가장 내구성 좋은 거는 징크. 강한 내구성, 수명도 제일 길고, 그리고 관리도 좋아요. 때도 잘 안 타고, 그래요. 그 다음은 카퍼, 구리. 수명은 뭐 100년 정도인데, 얘는 녹막이 형성이 되면 색깔이 변해요. 만약에 녹막을 미리 형성하지 않은 제품을 쓴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연한 밤색이다가 나중에 좀 진해지고, 오래 지나면 녹막이 형성되면서 초록색으로 변하죠. 근데 보통 제품을 쓸 때는 요즘에는 미리 녹막이 형성이 돼 있는, 미리 녹을 낸 초록색이 돼 있는 제품을 많이 써요. 그리고 물론 스테인리스 스틸을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철이죠. 그래서 무게가 상당해요. 하지만 내구성이 오히려 징크라든지 그 구리보다는 약하다는 얘기예요. 50년 정도. 하지만 장점이 유광 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울처럼 그 반사가 되는 그런 마감재가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스틸은 이거를 쓸 경우는 되게 특이한 외관을 지닐 수도 있죠. 이런 경우 볼 수 있는 것은 연천에 그 선사박물관 있거든요. 외국 건축가가 현상에 당선돼가지고 우리나라 지은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거의 UFO 같은 건물이 있어요. 가볼만 해요. 규모는 크지 않은데 스테인리스 스틸로 마감해가지고 광택도 엄청나고 그 유선형이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건물이 있어요. 자, 요거 왼편에 보이는 게 징크. 저 약간 어두운 회색 계열로 주로 마감이 돼서 나오고 얘가 가장 그 내구성도 좋고 가격이 비싼 고급 재료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른편에는 녹슬지 않은 위에 있는 게 그 구리판이고 처음에는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죠. 그러다가 저게 시간이 지나면은 스테인이 생기면서 진한 그 고동색이 되고 둔탁한 어떤 고동색이 되고요. 광택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녹이 슬면서 저렇게 초록색으로 변하게 돼요. 근데 지금 아래에 있는 거는 미리 공장에서 녹을 슬게 만들어가지고 제품화 시킨 거예요. 그걸 프리파티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지금 요 경우는 이게 타이타늄으로 알고 있는데 왼편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 스테인리스 둘 다 스테인리스구나. 타이타늄은 굉장히 쓰긴 한데 게리 건물에 쓰긴 하는데 이 경우는 아닌가 봐요. 스테인리스고 무광으로 처리한 경우고 타이타늄은 굉장히 비싸죠. 오른편은 이제 광택이 나는 스테인리스 클래딩. 연천에 있는 게 제가 보기엔 더 재밌어요. 이거보다. 타이타늄 보통 비행기 우주선에 쓰는 거죠. 굉장히 고가고 그래서 긴 수명이다. 가볍기도 하고 알루미늄 징크 판도 있어요. 그리고 칼라강판 이걸 제일 많이 써요. 그 직장사들은 싸기 때문에. 그리고 징크처럼도 보일 수도 있고 프리파티네이트 된 구리판처럼도 보일 수가 있어요. 색깔만 칠하면 되니까. 근데 수명은 20년 정도로 굉장히 짧고 가격은 싼 장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계할 때 이게 건물이 어느 용도냐에 따라서 칼라강판을 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지어질 건물이라고 그러면 버틸 건물이라고 그러면 이 경우는 타이타늄을 쓴 게리 건물인데 훨씬 더 얇죠. 비싸기 때문에 되게 얇게 지금 마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글우글해요. 오른편 같은 경우는 지금 칼라강판을 사용한 경우고 그리고 코르텐이라고 있어요. 코르텐. 이건 이거 뭐라고 하지? 내구성 강판이라고 그러나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철판인데 녹을 쓰게 만든 거죠. 그래서 녹물이 이미 그냥 잔뜩 배어 있는 그런 철판이에요. 대신 더 녹이 슬진 않아요. 이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잘못 시공을 하면은 녹이 쓴대요. 그래서 난리가 나죠. 그 경우는. 그러니까 녹이 쓴다는 얘기는 그 단면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는 거거든요. 건물에 큰 지장을 줘요. 그래서 코르텐은 잘 써야 되고요. 코르텐을 볼 수 있는 것은 한때 승효상 씨가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무슨 서울에도 쓴 건물이 있고 무슨 출판사 건물에도 썼고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리고 이거는 그
블랙서스라고 그 요즘에 많이 인기 있는 건데, 블랙서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썼던 것은 역시 삼성의 리움의 장누벨이 설계한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철판인데 까만 철판이 있어요. 근데 뭔가 알료를 쓰거나 도장을 해서 까만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까매요. 그리고 그냥 철판도 아니고 얘가 스테인리스예요. 그래서 녹이 슬지도 않아요. 굉장히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재질인데, 하지만 디자이너들은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오른편에 보이는 게 그 장누벨이 쓴, 리움에 쓴 그 까만 스테인리스 스틸이에요. 왼편 같은 경우는 코르텐으로 만들어진 건물의 측면. 주로 코르텐은 선박 아니면 컨테이너 그 내부 컨테이너 박스 재질로 사용이 되죠. 범람 강판은 이제 분체 도장한 다음에 구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팅이 잘 돼 있는 거고, 알루미늄 시트 판넬도 있고 세라믹 판넬도 있고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리차드 마이어의 건물 그리드용으로 되어 있고 항상 백색으로 마감재를 쓰는데 이거는 금속 판넬로 사용한 경우고, 알루미늄 복합 판넬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PVC 심재, 일종의 고무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양면에다가 알루미늄 시트를 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얇은 그 금속 판넬은 평활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육안으로 보면 한 장 한 장 보면은 평활해 보이는데 얘를 건물 마감재를 사용해서 커다란 메스상에서 보면은 우글우글한 거예요. 하나씩 약간씩 요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그 고무 재질의 PVC 재질의 심재를 가운데다가 도톰하게 넣어버리면은 아무리 얇은 판재를 쓰더라도 평활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제품이 알루미늄 복합 판넬이고요. 요즘엔 다 알루미늄 복합 판넬로 사용을 하고, 갈바라고 하는 아연 도장 판넬도 있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아연도 골판부터 시작이 했으니까. 자, 이게 이제 DDP 건물인데 이 경우는 알루미늄 복합 판넬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곡면도 같고 하지만 굉장히 동시에 판판하잖아요. 그 이유는 저렇게 지금 왼편 아래 사진 보이는 것처럼 PVC로 단면이 충진이 돼 있어서 얘가 샌드위치 형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평활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냥 얇은 쇠층 그 금속 막으로만 돼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평활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표면이. 자, 그리고 오른편은 지금 아연도 골광판으로 좀 세련되게 쓴 경우고요. 자, 외부 미장. 외단열에다가 그 얇은 보강 그 섬유질 넣고 석고 계열로 미장한, 그래서 뭐 우산 끝으로 찌르면 구멍이 뻥 뚫린다고 한 그 마감재는 그전 강의 그 내용을 그대로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커튼홀에 대해서 볼 텐데, 커튼홀은 이제 골조랑 분리된 거죠. 그래서 볼게요. 근데 커튼홀 이제 유리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공장에서 미리 갖고 온 판넬을 갖다 붙이는 모든 것이 커튼홀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브루탈리스트들이 사용했던 콘크리트 커튼홀 부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복되는 인면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공장에서 미리 반복되는 거를 제작을 해와서 현장에서 그냥 조립만 딱딱 갖다 붙여가지고 조립한 경우예요. 지금 심지어 뭐 이 아파트 단지인데 이게 아파트 단지에 담장마저도 프리팹 해가지고 판넬 형식으로 사용을 했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70년대가 60년대가 설계한 거예요. 근데 활성화가 안 됐고 굉장히 슬럼화 됐어요. 굉장히 위험한 아파트가 돼버렸는데 이게 뭐 아까 브루탈리스트 건물 봤지만 그거는 이제 국내 극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조형성도 있고 기념비적이고 멋있었는데 이 경우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감재를 사용을 했을 때 이게 건축가들은 와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멋있기보다는 굉장히 꾀죄죄하고 좀 불신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겠죠. 또 그것만의 이유는 아니고 여기 좀
백인들이 많이 안 살고 그 하류층이 많이 살아갖고 그렇게 이제 치안 유지가 잘 안 돼서 안 좋아진 그 경향도 있지만 디자인도 한몫했어요.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설계를 할 때. 구조 봉식을 보면은 크게 멀리온이라고 이렇게 뒤에서 커튼홀 부재를 잡아주는 수직 부재가 있거든요. 멀리온으로 잡는데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조립하면서 걸 때 변이를 수용을 하면서 잡게 돼요. 그래서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 아니면 회전하면서 고정을 할 거냐 등등을 생각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외장재를 넣으면은 골조가 어떤 식으로든 변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외장재도 그거에 맞춰줘가지고 변이를 수용을 해줘야 돼요. 수평 이동을 변이를 수용할 수 있게 외장재에다가 미리 이렇게 슬릿을 내는 거죠. 그럼 좌우로 움직임이 수용이 될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Y축의 이동도 같이 수용을 해준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4개의 구멍에다가 동시에 슬릿을 내게 되면은 이게 대각선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뭐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그 커튼을 부재에다가 조립할 때 끼워 맞춰주는 구멍을 내는 거죠. 멀리온하고 판넬을 합쳐가지고 제작하는 경우도 생기고, 층간의 판넬, 층간을 이어주는 크기로 아주 커다란 유닛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멀리온하고 아예 같이 붙어 있게끔 부재를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층하고 층 사이 슬라브에 걸리게끔 부재를 조립할 수도 있죠. 그냥 사례로서 보시면 돼요. 보호 판넬,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횡방향으로 해서 창 아래 설치할 수도 있고, 행벽 판넬도 있다. 뭐 이것도 그냥 그림으로 보고 넘어갈게요. 참조로만 보세요. 이렇게 행벽 판넬,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보형 판넬로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창호를 따로 끼던가, 아니면은 횡령 판넬로 하고, 이 경우는 이제 그 보라는 것은 이걸 왜 굳이 보라 그러냐면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직접 걸리는 거고, 행벽 판넬 같은 경우는 슬라브에만 지금 걸리게 해가지고 그게 창호를 올린 거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 이제 프리팹 유닛에 대해서 커튼홀 유닛을 봤고요. 그 다음은 조금 특이한 걸 볼게요. 뭐 이런 거 안 배워도 되지만 흥미로우니까 제가 넣은 건데, 벼축 집단, 압축 집단, 그런 거예요. 볏짚 알죠? 우리 초가집에 쓰는 건데, 얘가 이제 현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서양에는 많이 있어요. 종종 나타나요. 이유가 뭐냐면은 볏짚단 자체가 단열 성능이 있고요. 그리고 생각 외로 불에 잘 안 타는 난연제, 불이 났을 때. 그리고 이제 친환경적이죠. 소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돼요. 건축가들이. 이 경우 이제 그 영국의 어떤 여자 건축가가 수년 전에 시도했던 경우인데, 주택을 지으면서 이렇게 아예 볏짚단을 블록 형태로 쌓아놓고 저걸 그 벽에, 건물에 단열재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아예 이쪽에는 투명한 이거 뭐라 그러나요? 골판을 대가지고 이 햇빛이 직접 들어오잖아요. 그럼 볏짚단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얘가 또 발효를 해서 열을 내요. 자체적인 열을 내요. 그래서 단열재 이상의 어떤 성능을 발휘를 하게 되는 거죠. 냄새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냄새도 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지금 이 경우도 볏짚단이에요. 어떻게 한 거냐면은 볏짚단 단면을 톱으로 썰어가지고 반듯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회벽을 발라가지고 마감을 한 경우예요. 그럼 볏짚단 자체가 안에 외벽 마감까지 돼 있는 단열재가 되는 거죠. 마치 ALC 블럭처럼 자체적으로 단열을 할 수 있는 어떤 벽 마감재가 된 거예요. 볏짚단 블럭을 만약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싶다. 요즘에 그러면 저 정도 밀도의 크기는 보통 450이나 한 900 정도로 해서 하는데, 이제 무게가 그 정도 사이즈로 해야지 한 사람에게 겨우 들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거죠. 25kg 정도. 만약 더 크게 하면은 조금 너무 무거워가지고 두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고, 그 안에 뭐 진드기나 곰팡이 같은 게 들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이 있고, 근데 햇빛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열이 발생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얘를 쌓으면서 나무 젓가락같이 뾰족한 애를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서로 연결시켜버려요. 더웨일이 하는 것 같이.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현대적으로 사용을 할 때 볏집단을 서로 쌓아 올리고 쪽 같은 걸로 서로 연결을 해주고 겉에 프레임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톱을 한번 썰어서 완전히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감제를 밖에 발라주면은 자체 단열 마감되어 있는 벽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일 거예요, 이게 아마. 페인트 마감 많이 하니까. 페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수지랑 용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페인트 사러 페인트 가게에 가보면은, 페인트는 이제 확실하게 전문 분야거든요.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이게 뭐, 수성이냐, 뭐 유성이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수지랑 용제예요. 수지는 페인트에 섞여 있는 어떤 성분 중에 하나인데 도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가 다 마른 다음에 일종의 코팅된 것 같이 도막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 도막의 성분을 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아크릴 계열도 있고 에폭시 계열도 있고 우레탄 계열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용제는 페인트가 마르기 전에 액상 형태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액상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언젠가는 말라가지고 없어질 성분이에요. 그래서 걔가 어떤 성분이냐에 따라서 수성이냐 유성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성 페인트는 예를 들어 희석시키거나 할 때 물을 타게 되고 유성 페인트는 기름을 타게 되는 거죠. 수성 도료로는 뭐 이머션 페인트, 아크릴 페인트 뭐 등등 있는데 냄새가 덜 나고 작업이 쉽고 빠르게 건조된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내수성은 약하게 되겠죠. 물이 용제다 보니까 녹이는 재료다 보니까. 반면에 유성 도료는 내수성이 굉장히 강해요. 기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에나멜 에폭시 계열로 돼 있어요. 대신 냄새가 무지하게 심해요. 그래서 실내 작업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요, 쓰기가. 그 냄새가 오랫동안 배었기 때문에. 주로 야외 공간에 칠할 때 유성도를 쓰게 되죠. 만약에 실외에다가 한다,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은 환기를 해야 된다. 실내에다가 하면. 그 제소라는 것도 있는데, 제소는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주로 바르고요. 백색 형태로 돼 있고, 제소 여러분들이 한가람 문구에 가면 살 수가 있는데, 유압, 회화과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그냥 캔버스 천에다가 미리 제소를 한번 발라가지고 하얗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유화를 바르거든요. 제소의 역할이라는 게 하도제로 쓰는 거예요. 페인트를 받아들이기 적합한 마감제가 되는 거죠. 제소가. 건물에 뭐 거친 벽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 위에다 일단 제소를 바른 다음에 거기 페인트를 바르게 되죠. 그리고 레커라는 말도 많이 쓰죠. 주로 스프레이 레커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레커 하면은 스프레이를 떠오르게 되는데, 레커는 그 이전에, 페인트 마감제로 치면은 마감의 성능이 가장 좋은 거를 레커라고 그래요. 보통은 고광택 투명 마감제예요. 우리나라 전통제를 생각하면 그 자개장 같은 그 반짝반짝, 아니면 피아노에 그 반짝반짝한 광택 나는 페인트 마감 있잖아요. 그게 레커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죠. 도막도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오칠과 비슷한 이치예요. 가장 비싼 마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스프레이 레커를 상상하면 안 돼요. 레커 마감이라고 했을 때. 자, 그래서 왼편 보면은 지금 페인트 칠하기 전에 제소를 칠하는 거죠. 하도제로 미리. 그리고 라커 마감을 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광택이 나는 고급스러운 마감이 돼요. 가구에 있어서. 뭐 특히 부엌 문짝 같은 거, 부엌 가구의 문짝 같은 거 여러 가 뭐 LPM 마감할 수도 있고 시트지 바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고급이 레커 마감이다. 광택 나는 저런 페인트 마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바니쉬란 말 많이 쓰죠. 니스라 그러기도 하고. 그건 이제 투명한 목재 위에 바른 투명한 보호층이에요. 코팅 재료 같은 거. 얘는 애초에 그 투명하기 때문에 색깔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에서 전통적으로 쓰던 건 이제 옷인데, 약간 검붉은 색깔이죠. 그리고 옷 자체는 몸에 좋지 않지만 일단 얘가 도막을 형성한다면은 이체 무해하고요. 딸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식기 같은 데도 많이 사용을 하죠. 57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왼편은 바니쉬라는 것을 나무에다가 바르고 있는 것이고, 얘는 투명한 코팅이 되는 거고, 오른편은 우리나라 전통 자개장에 이제 굉장히 탁한 색깔의 옷을 칠한 거. 그래서 까맣게 지금 색깔이 나온 거죠. 붉은 색깔 계열도 있지만. 그리고 얘가 이제 마르는 그 과정을 경화라고 그러는데, 증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용제가 증발해서 도막을 형성을 한다. 용제가 다시 닿으면 도막이 녹아버린다. 융착경화는 용제와 물이 증발한 후 도막을 형성을 하는 경우. 물이 다시 닿아도 도막이 용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머션 페인트. 이머션 페인트 보통 페인트 칠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뭐 보통 수성 페인트 같은 경우는 물을 다시 부으면 그 부분이 다시 녹아내릴 수 있지만, 이머션 페인트 같은 경우는 수성 맞아요. 이머션 페인트도 물을 용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물은 증발해도 도막이 코팅막을 형성한 다음에는 물을 다시 부어도 다시 녹아내리지 않아요. 그런 걸 이머션 페인트라고 해요. 자, 그 외에도 뭐 산화 중합 경화도 있고 뭐 부가 중합 경화도 있다. 한번 읽어 주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거고요. 너무 전문적이라서. 성능병 유형을 보면은 뭐 방청, 방염, 내화, 발수, 반사 등이 있는데 그 말뜻을 여기 제가 설명을 했나요? 볼 텐데, 방청이라는 것은 녹이 슬지 않는 페인트고요. 방염은 화염, 불에 버티는 것이고, 그리고 내화는 이제 불에 버티는 거고, 방염은 화염 맞는데 불에 버티기 불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화 페인트는 방염 페인트는 주로 어디다가 쓰냐면은 목재에다가 써요. 그래서 목재가 불에 타지 않도록 하는 건데, 내화 페인트는 그게 목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염 페인트는 투명한 동시에 그 목재가 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방염 페인트라고 했을 때는 이거 목재에 쓰는 투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내화 페인트라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조죽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쇠 위에다가 칠하는 걸 수도 있고, 내화 성능을 부여하는 페인트고요. 발수는 우리가 그 발수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방수 계열 배우면서 그리고 콘크리트랜드 시멘트 면에다가 뿌려가지고 침투하면서 내부로는 얘가 마른 다음에는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걸 발수라고 그러죠. 반사 페인트는 뭐 거울 같은 그런 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도장을 할 때 붓으로 할 수도 있고 롤러로 할 수도 있고 에어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에어가 없는 스프레이도 있어요. 그걸 에어레스 스프레이라고 그러는데, 에어 스프레이 단점은 뿌리면서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져. 그래서 도료가 한 50%만 실제로 부착이 돼서 손실량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에어레스 스프레이는 도료만 가지고 분사를 하기 때문에 손실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더 고급 도장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뭐 롤러, 그리고 왼편 아래쪽에 있는 거는 에어 스프레이, 공기 펌프랑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는 거라서 지금 연결된 줄만 보이죠. 어쨌든 저거는 압축 공기로 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편은 지금 공기 없이 페인트 자체를 분사하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건이에요. 훨씬 더 무거워 보이죠? 근데 그 도료의 손실량은 굉장히 적고 고급 도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보다 더 고급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정전 분체 도장이 있는데, 일단은 그 철물에다가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철제에다가 그 전류를 흐르게 해요. 페인트에도 철제에다가 전류를 흐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사해가지고 페인트가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정전기 현상으로 해서 철제. 그럼 더 적극적으로 달라붙고, 그래서
아주 일정한 두께의 도막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잘 벗겨지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죠. 대신에 그런 장비가 있는 곳에서만 도장이 가능해서 공장에서 미리 할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는 작업을 못해요. 분체 도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신 고급 도장이에요. 이거는. 전착 도장은 마찬가지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액체 자체에다가 그러니까 페인트 자체에 그 전류가 흐르게 해요. 그 다음에 그 피도체, 그러니까 페인트가 칠해지는 그 물건을 거기다 담가 버려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에서 수영장 같은 규모로 페인트가 찰랑거리는 물이 있는데 거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커다란 기계팔이 자동차 프레임을 갖고 와서 거기다 한번 담갔다가 끄집어내죠. 그게 이제 전착 도장이에요. 그래서 왼편에 보이는 거는 분체 도장이고요. 전류가 흐르는 그 금속 피드체에다가 분사를 하면은 정전기 때문에 저 페인트가 가서 들러붙게 되는데 보통 저런 거는 뭐 버스 정류장, 요즘에 많이 버스 정류장 그 유리로 되어 있는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그 프레임 아니면은 그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난간 프레임 코팅 보면은 되게 잘 돼 있는데 그게 보통 그 정도 수준이면 분체 도장이에요. 그래서 잘 녹슬질 않고요. 그래서 야외 스트릿 퍼니처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하죠. 현장에서 아저씨가 와가지고 페인트 칠하면 뭐 몇 년 지나면 그게 다 균열 가면서 벗겨져요. 방청 도장하고 그게 페인트 칠한들. 그래서 분체 도장은 그런 장점이 있어요. 대신 현장에서 못하고 공장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전착 도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런 식으로 페인트, 전류가 흐르는 페인트 수영장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아예 담궈버리는 게 전착 도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내 마감재를 한번 볼게요.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제가 감이 잘 없는데 아마 많이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실내 그 마감을 하는 방식이 습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보통 이제 시멘트 마감 많이 했어요. 몇 년 전만 하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집에 가보면 요즘은 아닐 수 있는데요. 요즘도 많이 하죠. 벽지 마감. 그러니까 집에 벽지 마감 많이 하잖아요. 그럼 벽지 마감 하기 전에 거기 시멘트로 마감을 해요. 벽지에다가.